안녕하세요. 펀드 투자 상담사 천재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펀드와 관련된 법규부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법규 관련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성공적인 수업 내용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유념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펀드 투자 상담사라고 하면요. 금융권, 특히 은행권 쪽에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 증권회사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즉 판매하는 어떤 부서, 은행이든 증권이든 어떤 그 판매하는 그 부서로 배치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우리가 따야 되는 자격증이죠. 가끔 이제 일선 대학에서나 또는 외부에서 강연을 할 때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첫 번째, 가산점 여부예요. 펀드 투자 상담사 따면 가산점 주나요? 이런 말씀을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조금 잘못되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요, 요즘은 이제 하도 취업난이 어려워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일단 쓰고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제 금융권이라는 곳은 속칭 이제 100대 1 가까운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딱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펀드 투자 상담사를 따왔고요. 누군가는 펀드 투자 상담사를 안 따왔어요. 아니면 다른 금융권 자격증을요. 물론 가산점이 없지만 없을 수도 있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그건 뭐 있는 데도 분명히 있고 없는 데도 분명히 있어요. 가산점이 없더라 하더라도 그럼 이거 안 따실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100명 중에서 내가 진짜 이 은행권에 들어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대학생활 4년 동안을 마치 이 금융권, 특히 내가 지원한 이 회사를 들어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걸 어필을 해야지만 성공하는 게 취업인데, 이 정도 되면요. 그런데 그런 자격증 하나도 없이 그런 걸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니 네가 그렇게 우리 회사를 들어오길 원했는데 근데 넌 왜 자격증 하나 안 따니? 이렇게 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가산점 여부는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실 금융권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 펀드 투자 상담사 가산점 주나 안 주냐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문일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취업을 하고 거기서 끝나실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뭐 행원으로 입사를 하던 아니면 앞에 텔러로 입사를 하던 간에 본인이 거기서 내부 승진도 거치고 역량을 보여서 자꾸 승승장구하면서 점점 높은 보직을 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야 되고 업무에 대한 지배력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바로 뭐가 필요하냐? 실질적으로 이러한 업무 관련한 내용들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것이 분명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금융권은요, 주말마다 이 금융 관련 법규가 바뀐다든가 금융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존재하고요. 또한 관련한 시험 같은 경우도 자주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하는 것은 자신의 승진 내지 그 회사에서 입지를 굳히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따라서요, 단기적으로는 내가 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가산점 주는 데는 가산점 받을 것이고, 가산점 안 주는 데는 난 진짜 금융권에 생각이 있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시그널이다.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내가 계속 해야 될 일이니까 정말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 강사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걸 전부 달달 외워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간접 투자에 관련된 법률을 보시면요, 금감원에 계신 한 분이 그걸 좀 정리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간접 투자와 관련된 법률적 해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만 두께가 전화번호만 해요. 그럼 그것을 다 숙지를 하고 우리가 들어가느냐? 당연히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이죠. 차차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저는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도 지속적인 학습을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는 또한 합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방법이 또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략적인 방법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상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금융 관련한 이런 그 규정이라든가 내용들 중에서는요, 상식에 기반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우리가
암기를 그래서 상식에 기반을 해서 암기를 하다 보면 즉 이해 위주의 암기겠죠. 그러다 보면 실질적인 학습량을 줄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식에 기반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러한 금융권 자격증을 가장 포괄하는 법률적인 내용이 자본시장법이거든요. 이 안에 다양한 법적인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관련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자본시장법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취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두 가지 상식과 자본시장 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일단 우리가 많은 부분 접근이 가능하다. 적어도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요. 명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도 과락은 넘을 수 있다. 우리가 합격점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명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어요. 몇 프로라든가 며칠 뒤에 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행정적인 편의 또는 어쩔 수 없는 실무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진짜 그 업무를 하는 사람 아니고선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도 왜 며칠이 되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그 며칠이라는 게 정치권의 여러 가지 이합집산 속에서 나온 산물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모든 법 조항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고요. 일부분은 분명한 암기가 필요하다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처음 진입할 때는 이 두 가지로 많은 부분 케어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그럼 자본시장법에서는 우리가 크게 뭐가 중요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일단 금융시장의 활성화예요. 우리가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금융시장의 활성화가 아니라 바로 투자자 보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펀드도 역시 상품이고요. 자본시장에서 유통되는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펀드라는 상품이 활성화돼서 금융시장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금융시장이 활성되기 위해서는 투자 자체가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안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역할,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루면서 우리가 법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많은 내용들을 상식과 자본시장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요. 1장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또 다른 과목 또는 다른 챕터에서 필요한 정보들은 또 말씀을 드릴게요. 1번 자본시장법상 공모형 펀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펀드라고 하면요. 공모형 펀드가 있고 사모형 펀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적으로 모집하는 펀드라는 뜻이고 이거는 공적으로 모집하는 펀드라는 거예요. 사적이라는 것은 아는 지인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컨택을 해서 한다는 것이고 공모라는 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펀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적인 것은요. 개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들끼리 만나서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체결하거나 어떻게 성과를 나누어 가질지 그들끼리 계획을 체결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허용해도 돼요. 왜? 그래야 저희는 저희들끼리 알아서 금융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그런 걸 허용해줘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시장이 활발하게 발달하겠죠. 따라서 사모형은 그들끼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공모형은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따라서 성과 결과에 따라 운용자가 항상 보수를 받는다. 이 1번 보시죠. 운용자가 항상 보수를 받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를 못 받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뭐 받게 설정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특히 제가 혹시 제 과목 다른 과목을 들어본 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문제 푸는 팁 중에 하나를 꼭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죠.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문제 법률 서적의 두께가 이만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간접투자와 관련된 법률적 해석이라는 책도 요약을 했는데 이만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법률 내용이 두꺼워지는 것은 항상 뭐가 있기 때문이다?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항상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금융 관련한 자격증 수업에서요. 전부 내지 항상이라는 말하는 즉 al와 never 절대 안 된다라든가 항상 된다. 이 두 가지 문구가 되면 이건 반드시 오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시장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율성도 부과를 해야 됩니다. 단 투자자 보호라는 그 원칙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요. 따라서 항상 보수를 받게 만들 필요는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
뭐 보수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다양성을 갖추는 것이 금융시장을 발달시키는 방법이겠죠. 따라서 틀린 점은 1번입니다. 자, 여기선 또 사모투자와 공모투자에 대한 공모펀드에 대한 설명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2번 보시죠. 신탁자산의 주요 내용 변경 시 수익자 총회 의결 사항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수익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약관의 주요 변경 내용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보시면 1번 보수와 수수료, 그 다음에 신탁업자의 변경, 투자 신탁의 종류 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바꾸는 것이 의결 사항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바꾸는 것이 의결사항이 아니라요.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 중 수익자 총회의 결의를 해야 되는 건 개방형 펀드에서 폐쇄형 펀드로 바꾸는 것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자,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바꾸는 것을 의결하는 이유가 있어요. 폐쇄형에서 개방으로 바꾸는 것은 얘네들이 의결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자유권은 어느 정도 줄 수 있습니다. 왜?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개방형 펀드라는 것은 남에게 내 펀드를 사고 팔고 불특정 다수하고 그런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폐쇄형으로 바꾸면 갑자기 그런 거래 방법이 차단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뭔가 이것을 처분하고 싶을 때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없겠죠. 즉 이렇게 바뀌는 것은 수익자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그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야겠죠. 자, 이렇게 상식의 바탕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기억을 자꾸 해주세요. 설명도 물론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강하시는 분들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신 암기해 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몇 퍼센트인지 이거 뭐 며칠 지나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뭐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제 깜냥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요.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워야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암기해야 될 내용을 줄여들기 위해서 왜 이렇게 되냐 하면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냐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많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시죠. 펀드회사 중 신탁업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요. 신탁업자는 1. 펀드 재산의 보관 관리 2. 자산운용회사의 운용 지시 등의 감시 3. 펀드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수익료, 임대료의 수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세 가지는요, 신탁업자라는 것은 고객의 돈을 위탁받아서 그것을 관리해주는 사람들인데요. 돈을 관리해주는 주요 업무와 전부 다 일치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업무, 그 재산을 운용해주는 회사에게 어떤 운용 지시 등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그것들 감시하는 것, 즉 돈을 감시하는, 잘 관리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업무의 일환일 수 있고요. 그렇게 한 과실, 어떤 열매들을 제대로 수령해서 고객에게 전달해 주는 것 역시도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해야 될 업무죠. 하지만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무엇인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우리가 신탁업자의 일이 아니라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업무가 되겠죠. 그래서 1번과 3번과는 달리 4번은 전혀 그 성격이 다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보시면 다음은 펀드의 판매 광고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것들보다도 이제 틀린 게 3번인데요. 다른 광고를 다소 모방 표절하는 광고는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내용도 살짝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융상품의 광고 같은 경우는 사전에 우리가 명확하게 그 광고에 허위성이 있는지 진실되게 고객들에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다른 광고에 비해서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또는 과잉 또는 은폐해서 기재할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한 파생 효과가 너무 크죠. 따라서 엄밀히 사전에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른 광고를 다소 모방하거나 표절하는 광고 역시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잖아요. 모 회사에서 대박친 펀드 상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뭐뭐뭐 펀드. 그런데 마치 그 펀드의 후속작인 양, 그 펀드와 똑같은 펀드인 것 양 우리가 모방하거나 표준을 하면 이것은 정말 많은 심각한 경제적 잘못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 자동시장법에서 판매 시 광고는